엘리언이 지금 최근 며칠간 시장이 너무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여의도가 지금 작살이 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은 뭐 단기 좀 바닥은 좀 어느 정도 나와서 롱을 잡고 있는 분들이 다시 좀 엘리엇의 포지션을 따라서 소수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단기 예측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녹화할 때가 지금 딱 열흘 지났네요. 그 사이에 진짜 딱 그 방송 녹화하고 나서 미국 우리나라 같이 급락을 해가지고 저도 조금 뭐 당황스럽긴 한데 다행히 오늘 녹화하는 날은 반등을 좀 살짝 반등했습니다. 네. 하고 있네요.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내일이 금요일이죠. 주말이면서 9월 말이면서 3분기 말이에요. 이게 분기봉이 나오는 때거든요. 근데 지금 내일 뭐 플러스가 나더라도 3분기 마이너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즉 5분기 연속 하락이에요. 5분기 연속 하락이 진짜 IMF 직전이랑 똑같아요. 언론도 그렇고 많은 유튜버나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자꾸 IMF 직전이랑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외국 보고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요? 근데 제가 이걸 1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는 차트를 보고 한 거지. 그리고 모든 거를 주로 차트로 먼저 접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 추세적인 하락은 어쩔 수가 없고 주식 하시는 분들 뭐 30-40% 이상 물려있는 분들이 뭐 태반이니까 중간에 그걸 자르고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저도 좀 곤혹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하면서 제가 사라 팔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리딩방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포지션이 이러니까 각자 시점과 금액과 이런 걸 알아서 참고하셔라 정도지. 제가 왜냐면 누구는 1년 전에 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개월 전에 사는 분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지금 시장이 제가 얘기하는 그 대세 하락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왔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 1600포인트를 더 빠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엘리엇 파동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지금은 외국인이 안 팔아도 시장이 자유낙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왜냐면 서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물량들 때문에 계속 끌어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오늘도 하고 뭐 또 내일 월말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좀 들어올릴 수는 있다 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하락이니까 어느 시점에 지워라 어느 주식을 지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늦었다고 해서도 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시점은 각자 그 포지션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이 최근 요 상황을 엘리엇 파동으로 조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을까요?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주로 파동을 약간 후행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단기 파동은 카운팅을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작년에 제가 한 달 정도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00년 파동, 저는 그 파동을 3,300을 못 넘고 그 날짜는 5월 10일이다. 3년 후 5월 10일날 지울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좀 더 앞당겨진 게 내년 9월. 저는 그 시점에 스탑 앤 리버스, 기존의 포지션을 지우고 반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종목을 안 하니까 레버리지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때를 잘 노리고 있으면서 저랑 같이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고 단기적인 거는 저는 무시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를 이제 어떤 그 밸류로 볼 때 뭐 트레일링 PBR 이런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400 갔을 때 그게 0.7 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800까지 간다면은 뭐 정말 그 뭐 0.34 이 정도까지 내려갈 텐데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좀 과도한 예측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반론을 좀 저는 그런 거를 철저하게 무시해요. 그러니까 이번 장에 철저하게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논리적으로 따진 사람, 펀더멘탈을 따진 사람.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이 2024년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고 그랬어요. 라고 작년 11월, 12월에도 그 말 하면서 인플레도 일시적이라고 얘기해요. 다 트랜지터리. 그리고 나서 사과했죠. 옐런 재무장관도 또 사과했죠.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연 그분들이 몰라서 그랬을까? 저는 의도적이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버니까 뭐 공중파도 아니고 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는 1년 몇 개월 전에 여기 방송에 나와서 또 대공황이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음모론적인 접근이에요. 대공황을 기획한 세력과 실행하는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저는 FRB라고 봐요. 그리고 파월은 꼭두각시.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자기한테 주어진 그 대본에 따라서 그전에는 트랜지터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와서는 큰일 났다 금리 막 올리겠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은 버블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는 버블을 꺼트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일제시대 때 쇼와
금융공황이라고 있었거든요. 쇼와 공황이라고. 네. 그 직전에 관동 대지진이 있죠. 관동 대지진이 있고 나서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구제금융을 실시하는데 그때를 갖다가 진제엄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한 게 천황직속의 추미론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제엄으로, 그러니까 위기가 나면은 안정시켜서 돈을 풀잖아요. 예. 근데 그 돈이 망할 기업을 안 망하게 만들고 투기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버블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금융공황이 오면서 식민지 대만은행이 부도가 나게 생겼어요. 근데 충분히 일본 중앙은행에서 막아줄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버려요. 그러면서 쇼와 금융공황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상황이랑 지금이랑 너무너무 똑같아요. 자, 자연재해가 왔어요. 코로나라는. 네. 돈을 엄청 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망한 기업도 안 망하게 만들면서 버블을 엄청 키웠죠. 그 다음에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버블이 터지면서 공황이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공황이 안 와요. 예를 들어 밀림, 아프리카 토인, 여기서는 버블도 없고 공황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버블이 있기 때문에 공황이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세계 대공황도 그렇고, 세계 대공황 직전에 만들어진 게 FRB예요. 아마 17년인가 16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세계 대공황도 1차 대전에 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전후공황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또 쫙 풀어가지고 1920년대 로어링 트웨니즈 그래가지고 엄청난 버블이 생겼어요. 그때 부동산 버블이 먼저 왔어요. 플로리다 반도에서. 네. 그 다음에 그 부동산 버블과 같이 대공황이 터지는 과정. 그게 지금이랑 너무너무 똑같아서 저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아유 FRB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왜 이렇게 틀렸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동네 바보형처럼 의도적으로 버블을 만들고 더 사 버블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버블을 깨트리는 과정, 그게 지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진 사람, 그다음 지표를 보는 지표 보고 사람들. 경제 지표 본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이번에 제일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저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이 차트에는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 FRB가 만약에 의도한 거라면 어떤 미국의 누적된 어떤 불균형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소하려 하는 뭐 그런 의도가 담겨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우리 한국 총재도 네, 그레이트 리셋 전 총재가 작년 총과 아마 그레이트 리셋이 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위에 있는 뭐 한국은행 총재든 뭐 하여튼 각국 중앙은행 총재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8월 달에 나블리나 그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1년 반 있다가 공황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러시아 전쟁도 없었을 때예요. 네. 한참 더 없을 때잖아요. 그때부터 다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걔네들은.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분석하는데 뭐 퍼가 어떻고 기업 실적이 어떻고 미국이 뭐 금리를 0.5 올리냐 0.75 올리냐 부질없다. 왜? 지나고 보니까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지금 상황을 저는 분석할 수 없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저번 방송에서 말씀하신 그 코스피와 나스닥 최저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지션은 바꿀 생각이 지금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의지대로 제 목표가가 와서 청산당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네, 익절이 되는 거죠. 익절이죠, 네. 그거는. 근데 중간에 제가 강제로 청산당하는 거는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익이 나는 만큼 스탑을 올리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질질 끌면서. 그거는 저는 항상 절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부로 고버스가 100% 수익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50%가 토해내면 네. 저는 50%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아깝지만, 그러면 그거를 한 20%로 줄여갖고 20% 밀렸을 때 자르고 80% 먹으면 좋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너무 자주 당해요. 그렇다고 또 80% 토해내고 20%만 먹고 나오기에는 너무 작고 그래서 그동안 경험 보니까 50%가 가장 적당해요. 그러니까 사자마자는 손절매를 5% 잡는 게 제 철칙이고요. 네. 그다음에 10%가 안 넘었을 때는 본전에, 이번에 제가 SQQQ를 들어갔는데 저는 원래 해외 주식은 안 했었어요. 계좌도 없고. 근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좀 해외 주식도 맨날 분석하는데 이왕이면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영국 여행을 가면서 영국에서 주문을 내가지고 얼마 전이네요. 네, 그렇죠. 최근 한 2달 정도 됐죠. 그때 거기서 주문을 냈는데 기가 막힌 반등 시점. 이것도 대공황이랑 관련 있어요. 제가 대공황에 지난번 방송할 때 나스닥도 12888, 그게 대공황 때의 다우 300이랑 똑같아요. 그 10월 24일 블랙 서지데이 나오는 11명이 곤종 자살한 날, 그날 지수가 300포인트 네크라인에 딱 걸린 날인데 빠졌다가 반등할 때 300까지 갔다가 진짜 대공황이 왔거든요. 이번에 나스닥이 16,000에서 11,000 정도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반등하는데
그러니까 12888이면 대충 13,000원이잖아요. 네네. 13,000원 왔을 때 딱 숏을 들어갔어요. SQQ를 들어갔어요. 3배짜리죠. 이제 후달리더라고. 2배짜리도 후달리는데 3배짜리니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엘리언미도 후달리세요? 그럼요. 초기에는 제가 한 150% 수익 났을 때는 아유 뭐 25%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예. 처음에 사자마자는 내가 손절매 당할 수가 있잖아요. 내 원칙에 의해서. 근데 그때 기가 막힌 시점에 딱 들어가서 50%, 56%가 수익이 났다가 이게 급반등을 한 거예요. 나스닥이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제 거를 딱 터치하고 할 수 없이 지웠죠. 쟤는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예, 예. 왜냐면 제 원칙을 다 공표를 했는데 그걸 깨면서 어기면 안 되니까. 근데 갖고 있으면 먹을 것 같은데 예. 공표를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웠는데 그 다음날 하루 정도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놔뒀으면은 80%를 수익이 났을 텐데 3배짜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6% 수익이 났다가 20 몇 프로인가 수익 보고 지금 나온 상태에서 클리어된 상태. 근데 고버스는 지금 제가 100%가 어저께 수익이 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토요일 정도 되면 코스피가 2,600, 700 정도는 가야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 600포인트 이상 올라야 돼요. 네, 네. 그때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제 원칙은 그런 상태고 제 예상으로는 아마 내년 9월까지는 계속 들고 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러면은 저는 내뱉은 거는 300%를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300%에서 400%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내년 9월 정도에 300, 400% 정도 수익. 그때도 매도할 때도 생중계를 한다고 네, 약속했으니까 지금 매일 계좌는 오픈하고 있거든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네, 내년 9월쯤에 이제 다시 역 포지션을 잡으시겠네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3천이었잖아요, 고점이. 3천에서 만을 가면 내 돈 1억이 3억 되는 거죠. 근데 3천을 1,000 밑으로 보내요. 그 다음부터 1,000에서 만을 가요. 그러면 내 돈 1억이 1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들의 전략이 그래요. 우리가 IMF 직전에 1,000포인트였잖아요. 근데 이게 300포인트를 깼죠. 그 다음에 2,000포인트를 갔잖아요. 1,000포인트도 가고 뭐 나중에 2,000포인트 갔지만 네. 그러니까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가면 시간이야 많이 걸리지만 1억이 2억 되는 거지만 200까지 빠진 다음에 2000까지 가면 10배 먹는 거거든요. 1억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빼면은 지네도 손해인데 IMF 때 하락을 시키면 지들 손해인데 왜 그랬을까? 지나고 보면 항상 그런 전략을 썼다.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특히 저는 음모론적으로 생각하면 이번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저는 남북 통일 관련 어떤 이슈가 터질 것 같아요. 미국 이제 북한이 재료를 그걸로 쓸 것 같아요. 북한이 붕괴가 되면서 농담하면서 제가 맨날 음모론으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얘기하면서 유대의 피를 담는 그릇이 그동안 미국이었다. 한 100년 200년 됐다. 유대의 피를 담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돈과 무슨 뭐 허브가 되는 거죠. 하나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 다음 타자가 한국이다 이거예요. 한국. 그러니까 한국이 비전이 엄청 높은데 좋은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여기에 홈플러스도 만들고 놀이공원도 만들고 GTX도 만들고 엄청나게 좋은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땅을 뺏어야 되잖아요. 싸게. 지금 평당 10,000원이에요. 근데 그걸 500원에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옆에 화장터 생긴다. 옆에 귀신 나온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다 떠나게 하면서 싸게 흔들어서 취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화장터가 아니라 홈플러스가 생기고 백화점이 생기고 그런데 미안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도 지금은 암울해요. 진짜 2,000포인트도 깨지고 뭐 1,000포인트도 깨진다니까 암울한데 큰 비전으로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1년 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1년 정도는 나쁘게 보지만 그거는 어떤 세팅 과정으로 흔들어서 판을 바꿔버리는 불판 갈아버리는 그런 지금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